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매일 어르신들 손잡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아픈 데 없으신가 살피는 게 제 일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 돌보는 게 좋았어요. 누가 아프면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택했고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냥 천직이려니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저는 부모님을 일찍 잃었어요. 중학생 때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6살 차이 나는 언니가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다 해줬죠. 그렇게 언니 손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을 앞두고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 일을 겪으며 처음엔 너무 화가 났고 그 다음엔 슬펐고 지금은 글쎄요,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누군가에게 제 얘기를 털어놓고 진심 어린 조언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그럼 여러분의 따뜻한 충고와 응원을 기대하며 파란만장한 제 인생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형민 씨를 처음 만난 건 1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요양병원에서 막 일을 시작한 참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매일 어르신들 건강을 살피고 불편한 건 없으신지 신경 쓰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빴죠.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할 때면 저는 동네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곤 했어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말을 걸어 우연히 인사를 나누게 됐죠. 이 집 우동 맛있죠? 오늘은 더 늦으셨네요?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절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를 아세요? 네, 가끔 여기서 혼자 야식 드시는 거 봤거든요. 저도 늘 이 시간에 여기 와요. 아, 예. 이 동네에 사시나 봐요. 저는 원래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처음 보는 남자랑 쉽게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눈 뒤 헤어졌는데 며칠 후 그곳에서 또 만나게 됐죠. 그 뒤로도 자주 마주치다 보니 우동 먹고 편의점에서 커피까지 한잔하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러다 연락처를 주고받아 휴일에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그렇게 연인이 됐습니다. 형민 씨는 참 좋은 남자였어요. 제가 야근할 때면 밥을 못 먹었을까봐 꼭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들고 병원 앞까지 와서 기다렸죠. 우리 성이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동안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런 형민 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히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언니랑 둘이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게 급했으니까요. 어쩌면 슬픈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더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 이외의 사람이 저를 그렇게 챙겨주는 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형민 씨는 그런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곁에 있어줬죠. 그러다 만난 지 넉 달쯤 지났을 때 형민 씨가 묻더군요. 성희야, 넌 가족이 어떻게 돼?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기 부모님은 내가 중학생 때 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어. 그 뒤로 언니랑 둘이 살다가 헌데 그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민 씨가 깜짝 놀라더니 말없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죠. 아, 내가 고아라니까 놀라는구나. 하지만 형민 씨는 그런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인걸 뭐. 대신 언니가 있어서 든든했어. 언니는 어떤 분이야? 언니? 언니는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나랑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거든? 그래서 엄마 아빠 대신 나를 키우다시피 했어. 정말 고생 많이 했지. 저는 언니 얘기를 할 때면 늘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언니는 저보다 6살 위인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언니도 겨우 20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돈 벌어 절 먹여 살리고 집안 챙기고 저희 자매 앞날 걱정하고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그 나이 또래들처럼 신나게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막막하고 무서운 기분으로 살았을 게 분명했죠. 그런데도 언니는 힘든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아마 언니가 그러면 어린 제가 동요할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항상 이 말을 달고 살았어요. 성희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해. 언니가 다 알아서 할게. 언니는 그 약속대로 저를 끝까지 지켜줬어요.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만으로도 암담하네요. 제가 그런 언니를 떠올리며 울적해하자 형민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언니한테 꼭 감사 인사 드려야겠다. 널 이렇게 밝고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셨으니까. 그 말에 저는 괜히 울컥했네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형민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성희야, 우리 결혼하자. 사실 저는 형민 씨의 청혼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맘때 자꾸 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를 몇 명 낳고 싶다거나 어디서 살고 싶다거나 그런 얘기들이요. 성희야, 나 이제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너랑 평생 같이 있고 싶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늘 형민 씨랑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서 장을 봐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주말이면 같이 나들이 가고 나이 들어서는 손잡고 산책하고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응, 우리 결혼해. 나도 형민 씨랑 알콩달콩 살고 싶어. 제 말에 형민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결심한 그 다음이었어요. 형민 씨네 집안에 대해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형민 씨가 그냥 직장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형민 씨를 보며 그 어머님도 분명히 푸근한 인상의 평범한 아주머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을 이끄는 대표라니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민 씨, 어머님이 나 반대하지 않으실까? 부모님 안 계신다고 하면 어른들은 다들 걱정하시잖아. 하지만 형민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회사 일에서는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내 일에서는 안 그래. 항상 나를 믿고 응원해 주시거든. 성이 널 만나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저는 형민 씨의 그 말을 믿었어요. 솔직히 좀 불안하긴 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괜찮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될지를 말이죠. 며칠 뒤
퇴근하고 평소처럼 형민 씨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각자 바쁘게 보낸 하루에 대해 물으며 위로하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았어요. 성희야,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어? 바빴지. 새로 오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적응을 잘 못하셔서 내가 계속 신경을 써드렸거든. 그렇구나. 고생했겠네. 밥은 먹었어? 응. 형민 씨는? 나도 먹었지. 아, 맞다.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결혼하면 언니 모시고 같이 살까? 언니는 아직 미혼이라고 했지?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랑? 갑자기 왜? 아니, 너랑 언니랑 워낙 각별한 사이라고 하니까 괜히 결혼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네가 혼자 있는 언니 걱정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형민 씨,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진짜 그래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언니가 너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다 알잖아. 걱정하지 마. 신혼집 넓은 데로 구해서 같이 살면 돼. 고마워, 형민 씨. 진짜 고마워.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정 많고 배려심 깊은 사람을 만나다니 제가 정말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전화를 형민 씨 어머니가 듣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 통화를 하고 바로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그냥 받지 말까 하다가 혹시나 급한 전화가 아닐까 싶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성희 씨 맞나요? 왠지 건조하고 차가운 느낌이 드는 중년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나 이영민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는 설렘보단 상대의 차가운 태도에서 오는 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는 만나서 해요. 내일 시간 돼요? 네, 그럼요, 됩니다. 그럼 삼성동에 있는 호텔 로비로 와요. 오후 2시쯤 정확한 위치 내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줄 테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인사도 없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예비씨 어머니를 만나기 전 남자친구한테 먼저 연락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어머니가 따로 전화하셨다는 건 아들 없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시려는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나 긴장이 됐습니다. 내일 꼭 잘 보여야 해. 형민 씨랑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날 밤 미리 입을 옷을 생각해 깔끔하게 다려놓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준비해놓은 옷을 입고 깔끔하게 머리를 손질한 뒤 예비씨 어머니가 말씀해주신 호텔로 갔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호텔이었죠. 로비에 들어서는데 한눈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로비 안쪽에 마련된 커피숍으로 갔어요. 그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연신 거울을 보며 얼굴을 확인하는데 2시가 좀 넘어 작년에 여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저는 한눈에 그분이 예비씨 어머니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남자친구랑 눈매가 굉장히 닮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일어나서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조성입니다. 그러자 예비씨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사도 없이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한없이 차가운 표정을 하신 채 말이죠.
앉아요.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절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여시더군요. 나는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시는데 얼핏 보니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그걸 테이블 위에 툭 던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5천만 원이에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 멍하니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제 얼굴을 보고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시더군요. 이 봉투에 돈이 들었다고요. 못 알아들어요? 네? 아니 어머님 이게 무슨...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형민이 방을 지나다가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조성희 씨 조실부모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경기도 구석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언니랑 둘이 살았다는 것도 결혼하면 언니 데리고 산다는 것도 다 맞는 얘기죠? 저는 괜히 잘못한 것도 없이 주눅이 들어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형민 씨가 그러자고 해서요. 하,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분명히 말하는데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두 사람은 절대로 결혼 못할 테니까. 예비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 형민이 눈이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는데 난 이 결혼 절대 찬성 못해요. 내가 외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형민 씨를 정말 사랑해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사랑? 그게 무슨 개코 같은 소리야?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때부터 어머니는 교양 있는 말투를 내던지고 한껏 흥분한 모습으로 막말을 내뱉으며 저를 비웃기 시작하셨어요. 부모도 돈도 배경도 없는 여자가 사랑 타령이 나면서 내 아들한테 붙어있는 꼴을 보라고? 그렇게는 안 되지.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울면 정말 비참해질 것 같아 억지로 참고 또 참았어요. 어머님, 전 형민 씨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뿐이에요. 행복? 웃기지 마.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적당히 네 수준에 맞는 고 하나 찾아서 박복한 팔자대로 살아. 어디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 내 아들한테 찝적대?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다시 봉투를 들어 제 얼굴을 향해 냅다 집어 던지셨어요. 순간 흔한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르며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저는 눈앞에 떨어진 봉투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두툼한 갈색 봉투, 그 안에 돈다발이 빼곡히 들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전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뭐? 시어머니 눈이 커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주저없이 그 눈을 마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험한 꼴을 당하니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전 돈 때문에 형민 씨 만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깟 돈으로 헤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건가요? 인연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어머니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호텔 커피숍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쪽을 힐끗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전 형민 씨랑 결혼해서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어요. 부모님께 못한 효도하면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이해하지만 제발 닥쳐! 흥분한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자르며 소리치셨죠. 마음에 안 드는 걸 이해해? 그걸 아는 게 이렇게 들러붙어서 억지를 부려?
네가 남들 다 손가락질하는 고하면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야지. 어디 넘볼 남자가 없어서 하필 내 아들이야?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사람 가치가 돈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뭐야? 그 말을 하는 저를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셨어요. 눈빛이 정말 무섭더군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어렵게 찾은 제 사랑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전 형민 씨 포기할 수 없어요. 돈을 받고 떠나는 건 그동안 형민 씨가 저한테 보여준 마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건 죽어도 못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웃으셨어요. 하! 이것 봐라. 거머리 같은 게 말은 또 번지르르하게 하네. 거머리.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모욕은 처음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거머리 아니에요. 저는 형민 씨한테 기대서 뭘 얻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제 밥벌이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됩니다. 능력?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능력을 따지는 거야? 거기서 오늘 내일 하는 노인네들 똥기저귀나 가는 것도 능력인가? 뭐 간호사야? 요양보호사?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롱하셨죠. 한 달에 얼마나 벌어? 뭐 200, 300?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데 그런 푼돈이 우리 형민이 앞날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유치하게 돈 타령이나 하는 상대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침착해지려 노력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형민 씨랑 부자로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늙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하! 너 참 질기네구나. 예비 시어머니는 허공에 대고 탄식에 가까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를 갈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아. 사랑? 개코 같은 소리 집어쳐. 사랑이 밥 먹여줘? 결혼은 현실이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형민인 조금이라도 우리 사업에 도움되는 집안 아가씨랑 결혼해야 해.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게 됐어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는 게 하나뿐인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지만 실상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다시 봉투를 제 쪽으로 밀어내며 소리쳤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5천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 1년 내내 죽어라 노인네들 뒤치다거리해도 그만큼 벌 수 있으려나? 그냥 챙겨줄 때 못 이기는 척 받고 새 출발해. 반발한 얼굴로 남자 후리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전히 봉투를 밀어냈어요.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제 다부진 한마디에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너 끝까지 사람 꼭지 돌게 할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전 형민 씨를 사랑해요. 돈 받고 떠나는 건 죽어도 못한다고요.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저도 놀라서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죠. 이게 입만 살아서 끝까지 내 속을 뒤집어? 그러더니 갑자기 손에 번쩍 들어 제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뺨이 화끈거렸어요.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머리가 옆으로 휙 돌아가고 귀가 먹먹하더군요.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희 쪽을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근거리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한 손으로 뺨을 감싸주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아랑곳 없이 또다시 돈 봉투를 집어서 제 앞에 던지시며 소리치셨죠. 그 바람에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지폐가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더 이상은 말 안 해! 이게 딱 마지막이야. 이거 받고 떨어져! 거머리 같은 년아! 예비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피숍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부모 없는 게 내 죄인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결혼하고 싶은 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만큼 잘못한 일이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잔뜩 흥분해 떨리기까지 하는 목소리가 저와 예비 시어머니 앞으로 날아온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저는 아차 싶어 얼른 고개를 들었지만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해 상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와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 보이더군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딱 봐도 호텔 직원들이었어요. 그 무리 중 가장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단박에 눈에 들어왔죠. 저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여자를 바라보다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필 이런 모습을 들키다니. 저는 후회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꼼짝 못하고 당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뿐인 제 언니였습니다. 언니의 시선이 제 빨갛게 부어오른 뺨에 고정돼 있었어요. 그러더니 주먹을 꼭 쥐고 무섭도록 차가운 얼굴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죠. 당신 지금 내 동생한테 뭐 하는 겁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언니를 쳐다보시더군요. 뭐야, 당신이 누군데?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언니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예비 시어머니 앞에 내던졌어요. 명함이 테이블 위에 떨어지자 어머니가 내려다보셨죠. 언니의 명함에는 그 호텔의 상무라는 직함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을 확인한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뭐라고? 상무? 놀란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언니가 냉정하게 대답했죠. 네, 제가 이 호텔 상무 조지희입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서 울고 있는 저 애는 제 하나뿐인 동생이고요.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절 바라보다 다시 언니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죠. 저희 자매는 참 많이 닮았거든요. 나이 차이가 꽤 나지 않았다면 쌍둥이로 오해받았을지도 모를 만큼 비슷한 구석이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놀랐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애가 당신 동생이라고? 네, 귀하디 귀한 제 동생입니다. 언니가 시어머니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자 시어머니가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거리셨어요. 내 동생한테 방금 뭐라고 하셨죠? 거머리라고? 꺼지라고? 아니 그게 저희가 자꾸 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길래. 시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당황한 티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조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더군요. 언니는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집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걸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고 다시 어머니를 쳐다봤죠. 돈 던지면서 떨어지라고 한 거 맞습니까? 감히 내 동생한테? 아니 나는 그냥 헤어지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신경을 써서. 어이가 없네. 감히 내 동생이 누군 줄 알고 이런 푼돈 쥐어주면서 그딴 소리를 해?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때 언니 뒤에 서 있던 직원 한 명이 휴대폰을 열어 뭔가를 언니에게 보여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본 언니는 낯빛이 더욱 어두워지며 소리쳤죠.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 호텔이에요. 이 호텔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CCTV로 녹화되고 있다고요. 당신이 조금 전 여기서 벌인 일도 전부 감히 돈봉투를 내 동생 얼굴에 집어던져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당신이 이 호텔 상무라는 거야? 진짜로? 그래요. 이 나이에 상무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경영 수업을 받는 입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난 이 호텔 창업자의 외손녀니까. 물론 나랑 자매인 성희도 그렇겠죠? 그런 애한테 이런 푼돈 쥐어주면서 큰 소리를 쳐요? 왜요? 호텔 회장 손녀의 의사인 성희가 그깟 돈이 아쉬울까봐? 언니가 시어머니를 향해 무시가 담긴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난 그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요양병원에 근무한다고? 맞아요. 요양병원 의사이자 원장이죠. 아니, 그럼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란 말이에요? 거기다 원장? 언니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부모 없다고 업신여기고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는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제야 언니가 제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성희야, 많이 아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나 괜찮아. 그리고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약속 장소를 옮겼어야 하는데. 사실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언니가 근무하는 호텔로 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하지만 처음 만나는 어른이 정한 장소를 제가 마음대로 바꾸자고 할 수도 없었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약속 장소에 나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제 결정이 정말 후회됐어요. 하필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들켜버렸다는 자괴감에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저와 언니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에 관해 오래된 옛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원래 저희 엄마는 부잣집 외동딸이었어요. 국밥 장사부터 시작해 호텔 신화를 만들어 온 외할머니의 유일한 상속녀였죠. 헌데 그런 엄마가 대학교 다닐 때 아빠를 만나 사랑에 빠진 겁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집안의 남자와 말이죠. 돈도 배경도 학벌도 보잘것없지만 정말 성실하고 마음 많은 착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외할머니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셨겠죠. 결국 언니를 임신한 엄마는 집을 나와 외할머니와 연을 끊고 숨어 살면서 둘째인 저까지 낳은 겁니다. 비록 방 2칸짜리 좁은 빌라살이였지만 저희는 참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존경하며 사랑하고 아빠는 엄마를 아꼈죠. 하지만 행복은 길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사고가 나서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던 거예요. 그 바람에 언니와 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렸죠. 그때 고작 14살이던 저도 20살이던 언니도 놀라고 무섭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언니는 절 달래며 어떻게든 잘 지낼 수 있다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대학도 포기하고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억척같이 돈을 벌어
저를 먹여 살렸죠. 그렇게 2해 정도가 지났을 때 외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언니랑 저는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너희가 현주의 딸들이란 말이냐? 내 손녀들. 저희는 엄마에게 외할머니에 대해 들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무서운 분이라는 정도만 얼핏 들은 기억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저희를 거두기로 하고 집으로 데려가신 할머니는 너무나 온화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엄마한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고 하셨죠. 그래서 좋은 학교에 보내주시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할머니가 부담스럽고 엄마와 아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철없는 마음에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할머니도 엄마가 집을 나간 후 많이 후회하셨다는 걸요. 그리고 어렵게 찾은 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를요. 언젠가 할머니가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할미가 너희 아빠랑 엄마한테 못된 짓 많이 했어. 근데 이 할미가 눈을 감으면서도 그때 일을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너희한텐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내 손녀들을 그냥 믿고 하고 싶은 일 하도록 응원해 줄 거란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회장의 자리에 있지만 항상 어딘가 외로워 보이던 할머니. 그 마음의 빈자리가 먼저 떠나보낸 외동딸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와 언니는 할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살가운 손녀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할머니도 그런 저희 자매를 세상 누구보다 아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고아에서 재벌 손녀가 된 언니는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 경영학을 전공하고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뒤를 이어 호텔을 경영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죠. 절대 할머니가 강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잘 이끌 줄 알고 똑똑한 언니의 적성에 잘 맞는 일이기에 본인이 선택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언니와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경영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게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아프면 옆에 있어주고 싶고 힘들어하면 손잡아주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의대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약속대로 제가 뭘 원하든 다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성희야, 뭘 하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할머니는 너만 행복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자 할머니는 제 뜻을 존중해 요양병원을 차려주셨어요. 그 덕에 저는 젊은 나이에 원장이 되어 매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에게는 일부러 티내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부터 거짓말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기가 거북했고 나중에 연인으로 발전하고부터는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눈치만 보다가 기회를 잡지 못했죠. 솔직히 한편으로는 형민 씨가 저를 호텔 회장의 손녀나 병원 원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조성이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도 없고 부족한 제 모습까지 전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네요. 만약 처음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형민 씨가 저를 아무것도 몰랐을 때와 똑같이 대해줬을까요? 혹시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제 배경 때문에 더 잘해주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한 여자로서 남자친구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헌데 그런 제 행동 때문에 저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고아로 생각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를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마음도 들었어요. 만일 제가 가진 배경과 능력을 다 알리고 시작했더라면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제가 당한 일이 그렇게 억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똥 밟을 뻔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언니였어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맞았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성희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뺨이 이렇게 부었는데. 그러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도끼 눈으로 째려보며 말했죠. 대충 듣자하니 당신 아들하고 우리 성희 결혼 반대하는 것 같은데 이제 당신 아들이 아무리 매달려도 우리 성희 절대 그 집에 시집 못 보냅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외쳤어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당신 같은 교양 없는 시어머니가 있는 집구석에 절대로 내 귀한 동생 못 준다고요. 그러니까 내 동생 걱정하지 말고 당신 아들 단속이나 잘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후회와 원통함이 서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내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사과할게요. 일단 앉아서 다시 얘기를. 하지만 언니는 얼음처럼 냉정한 말투로 놀라서 쩔쩔매는 상대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네요. 사과? 그딴 거 필요 없으니 당장 내 호텔에서 나가기나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당신은 영원히 우리 호텔 출입 불가일 테니까 어서 당장 나가지 못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서기도 힘든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 치던 언니는 절 안고 먼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 언니의 눈빛이 너무 매서워 저는 뭐라고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언니를 따라가 차에 올라타야 했죠. 언니는 늘 무거운 얘기를 해야 할 때 운전기사를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해 저와 한적한 교외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언니는 차가 양평의 한 강가 앞에 다다를 때까지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런 언니를 지켜보다 차가 멈추자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언니까지 이런 일에.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언니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어요. 울지 마. 잘못한 사람은 그 여자야. 천박하게 조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 그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왜 그런 꼴을 당하고 다니냐고 저를 혼내지도 하필 왜 자기가 일하는 호텔에서 그랬냐고 원망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프고 죄스러웠어요. 언니가 저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알기에 더욱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한참을 울던 저를 가만히 지켜보던 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성희야, 아까 언니가 한 말 들었지? 언니는 그 꼴 보고는 도저히 너를 그 집에 보낼 수가 없어. 사람을 그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 인성이 어떨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 아니니? 언닌 네가 얼른 마음을 정리했으면 좋겠어. 설마 그런 꼴을 당하고도 그 남자랑 계속 만날 건 아니지?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어요.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기 전까지만 해도 전 어떻게든 상대를 설득해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손찌검까지 한 사람과 가족으로 살아갈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때린 것도 때린 거지만 제가 호텔 창업자 손녀라는 걸 알고 당황하며 태도가 달라지는 게 더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결심하고 언니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언니. 나도 하늘에서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보실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런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언니랑 할머니한테도 미안하고. 제 말을 들은 언니의 얼굴이 이내 밝아지더군요. 그래? 그 말 진심이지? 물론 형민 씨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헤어지는 게 쉽진 않겠지만 서로를 위해서 이쯤에서 관두는 게 맞아. 그제야 언니가 걱정을 내려놓은 듯 저를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래야 내 동생이지. 우리가 부모가 없는 게 남한테 그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야. 그럼 그 여자 내가 얼마든지 혼내줘도 상관없는 거지? 언니의 말에 놀란 제가 고개를 번쩍 들고 물었죠. 뭐? 혼을 내다니 어떻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몰상식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 내가 어떻게든 후회하고 네 앞에 용서 빌게 만들 테니까 두고 봐. 언니, 그럴 필요 없어. 난 그냥 이대로 그 사람들 안 보고 살아도. 아니, 내가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뺨을 때려? 거기다 아예 꽃뱀 취급까지 하면서. 내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 두고 봐. 어떻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지. 언니는 눈을 빛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까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니는 매사에 합리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동생인 제 일에서만큼은 유난스러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동생을 지켜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끝까지 찾아가 죄를 묻고 사과를 받아내곤 했죠. 그런 언니가 보는 앞에서 제 뺨을 때렸으니 남자친구의 어머니 앞날에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끼었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그때는 불쌍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더군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냥 받지 말까 하다가 정확하게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희야, 너 혹시 오늘 우리 엄마 만났어?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형민씨, 나 오늘 어머니 만났어. 뭐? 그럼 널 만났다는 게 진짜구나. 왜 나한텐 말씀도 안 하시고.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전 뭐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씩 털어놨습니다. 돈봉투 얘기, 거머리라며 막말한 얘기, 뺨 맞고 있을 때 저희 언니가 나타난 상황까지요. 다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형민씨, 듣고 있어? 하지만 남자친구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제가 몇 번 더 이름을 부르자 그제야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하더군요. 성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형민씨 잘못 아닌 거 알아. 아니,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한테 미리 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한테 그런 봉변을 당하게 하다니 정말 미안해. 남자친구의 비통한 목소리를 듣자 전 갑자기 목이 메어왔어요.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할 말을 전했습니다.
이건 형민 씨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우린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당연히 결혼도 없던 일이 되는 거고. 그때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제 말을 막으며 소리쳤어요. 성희야, 제발 성급하게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줘. 내가 엄마랑 더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할게. 부탁이야, 기다려줘. 아니, 이제 형민 씨 어머니가 허락하신다고 해도 우리 언니가 결사 반대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그런 분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성희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살 수 있어. 그냥 1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맞이한 이별에 저도 마음이 아프긴 마찬가지였죠. 결국 그날 밤 저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보니 집 앞에서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희야, 우리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부탁이야. 남자친구는 하루 만에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상대를 외면하며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남자친구가 더 애타는 목소리로 매달렸어요. 성희야, 네가 한 말들 어젯밤에 엄마한테 다 확인했어. 정말 미안하다.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사과하지 마. 그건 형민 씨 잘못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린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애쓰지 마. 아니, 내 잘못이야. 엄마가 매사에 불도저처럼 거침없는 분인 줄 알면서도 설마 너를 만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내가 너무 멍청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희야, 제발 마음을 돌릴 순 없을까? 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이 들킬까봐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나도 잘한 거 없어. 형민 씨한테 내 상황에 대해 솔직하지 못했으니까. 아무래도 우린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가 멈칫하며 묻더군요. 성희야, 그럼 어제 엄마가 하신 말씀이 다 진짜야? 네가 정말 호텔 회장 손녀고 의사라는 말? 그래, 맞아. 작정하고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 내가 그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형민 씨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게 된 거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돈 없는 고아라고 뺨까지 때리시는 분의 며느리가 될 생각은 없어. 포기하고 돌아가. 그러면서 매몰차게 돌아섰죠. 성희야! 성희야! 형민 씨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남자친구는 저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병원과 집 앞으로 찾아와 애원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건 형민 씨가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다고 하더군요.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밤마다 술집을 전전하면서요. 그러다 결국 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절연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병원 앞으로 저를 다시 찾아온 형민 씨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말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형민 씨, 이게 무슨 꼴이야? 남자친구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성희야, 나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 다음 주에 해외로 떠나거든. 뭐? 갑자기 해외라니? 나 엄마 회사 그만두고 해외 취업했어. 더 이상 이 나라에 있고 싶지가 않아.
엄마 얼굴도 보기 싫고 너 없이 사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향해 형민 씨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희야, 네가 나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은 내가 믿음을 주지 못해서였던 것 같아. 그래놓고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걸 막지도 못했고 너한테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다. 나 같은 한심한 놈 만나느라 고생했어. 다음엔 꼭 좋은 사람 만나.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부르지는 않았어요. 이미 서로의 가슴에 상처가 너무 많이 남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형민 씨는 한국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등을 돌리자 그 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고작 그런 시련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했죠. 저희 언니는 약속대로 형민 씨 어머니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줬어요. 호텔 업계에서 언니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거든요. 언니는 거래처에 하나씩 연락을 넣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래를 끊으라고 협박한 건 아니지만 형민 씨 어머니 회사와 거래하는 곳은 저희 호텔과의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렸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형민 씨 어머니 회사의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납품 계약이 줄줄이 취소됐어요. 중소기업이 버티기엔 너무나 큰 타격이었죠. 아들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회사를 지키려던 형민 씨 어머니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압박에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낯익은 사람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예전과 달리 너무나 초췌해진 모습의 형민 씨 어머니였죠. 명품 가방도 고급스러운 정장도 없이 그저 늙어 보이는 장년의 여자가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데 고개를 돌리다 저를 발견한 상대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흘끗 쳐다보더군요. 성희야, 아니 성희씨, 제발 용서해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왜 이러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하지만 형민 씨 어머니는 일어나는 대신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형민이가 내 아들이 날 버리고 외국으로 떠났어요. 연락도 안 받아요. 어미인 나를 차단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제 아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회사도 거래처를 다 잃어서 곧 문을 닫게 됐어요. 평생 일군 회사였는데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때 마침 퇴근하던 언니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언니는 차갑게 팔짱을 끼고 형민 씨 어머니를 내려다봤죠. 여긴 왜 왔어요? 이제 와서 매달려봐야 소용없다는 거 몰라요? 조지희 씨, 당신한테도 사과할게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회사 살려야 해요. 형민 씨 어머니가 언니한테도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지만 언니는 싸늘하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미련 갖지 말고 회사 넘겨요. 알아보니 지금 매각하면 직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던데. 더는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당신만 물러나요. 그게 얼마나 어렵게 일군 회사인데 남의 손에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부탁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인생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못돼 먹은 심보로 언제 또 회사를 위태롭게 만들지 모르잖아요. 이쯤에서 물러나고 분수대로 살아요.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형민 씨 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결국 얼마 후에 그 회사는 헐값에 매각됐습니다. 대신 직원들의 고용은 전부 보장되는 조건이었다고 하더군요. 헌데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본 형민 씨의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편마비가 왔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죠. 저는 이 사실을 아주 뜻밖의 일을 통해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새로 입원한 환자를 살피러 병실에 갔던 제 눈에 형민 씨 어머니가 보인 겁니다. 깜짝 놀라 알아보니 형민 씨 친척들이 요양병원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저희 병원을 선택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도 들고 운명이 얄궂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형민 씨 어머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한쪽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며 온몸을 떨기 시작했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후회와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네요. 결국 그 부질없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잃었네요. 그 말을 들은 형민 씨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눌한 발음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저는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에 온 이상 환자 차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돌봐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형민 씨와의 예정을 생각해서 병원비는 할인해 드릴게요. 지인 할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의 원망은 모두 내려놓고 한 사람의 환자로서만 그 사람을 대하고 있네요. 자신의 오만에 대해 철저한 대가를 치른 만큼 여생은 건강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에게도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와 주겠죠? 그럼 부끄러운 제 과거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